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재미있게 들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함께 자영업을 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장사라는 게 일정한 휴일이 없는 일이다 보니 속 답답한 일 생기고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어도 그럴 짬을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친구들이랑 속 터놓고 얘기 좀 하고 싶어도 시간 맞추기도 보통 일이 아니고요. 장사일도 그렇고 시집와서 겪은 일들도 그렇고 제 속 이야기가 켜켜이 쌓여가는데도 한동안 그걸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몰라 저 나름대로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짬나는 대로 이 채널의 사연들을 들으면서 나만 이렇게 남모를 사는 이야기를 감싸 안고 사는 것만은 아니구나 싶어 위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남편에게 시집 오면서 시댁 때문에 속 터질 뻔했던 걸 확 풀어버린 일에 대한 것입니다. 저나 제 남편이나 시댁한테는 진짜 당할 만큼 당했거든요. 얘, 너 아무리 나한테 서운한 게 있어도 그렇지? 그렇다고 형제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 둘째 아들 이혼당할 뻔한 거 모른 척 하더니 왜? 큰아들 잘못할 것 같으니까 이제 와서 조마조마하신가 봐요. 그러길래 평소에 좀 잘하지 그러셨어요. 뒤늦게 눈 가리고 아웅하듯 받으나 마나한 사과를 받았으나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봤자 아무 소용없는 법입니다. 이래서 사람이 평소에 잘해야 하는 법이에요. 도대체 제게 무슨 일이 있었나 궁금하신가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아들만 둘 있는 집안의 둘째 아들한테 시집을 왔습니다. 저랑 동갑인 남편은 비록 고졸에 공부도 많이 한 편은 아니지만 생활력 하나만큼은 정말 강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처음 저 소개하면서 남편하고 같이 자영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저희 매장이 한 군데가 아니에요. 남편과 함께 운영하는 옷가게는 장사가 아주 잘 되는 편입니다. 저랑 결혼할 무렵에 매장을 하나 더 낸 것이 지금은 더 늘어서 총 3개의 매장을 바쁘게 돌리고 있어요. 가게끼리 거리는 멀지 않은 편이라 남편이 매일같이 새 매장을 돌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는 그중 한 매장에서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장마다 직원 수 또한 제법 돼서 그걸 다 합치면 10명이 넘어가니까 대강 가게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짐작이 가실까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 벌이도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솔직히 시댁에서 저희 남편만큼 돈 잘 벌고 돈 굴릴 줄 아는 사람은 없었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시댁에서 저희 남편을 돈 잘 버는 자랑스러운 아들로 대접해 주시리라 생각하겠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준태야, 그러지 말고 이거 하나라도 더 먹어보라니까. 아 엄마, 써서 내 입에 안 맞는 거 뻔히 알면서 뭘 자꾸 들이대고 있어. 네가 어릴 때부터 몸이 허약해서 이런 3종류는 꾸준히 먹어줘야 한다니까. 여기서 말하는 준태는 바로 제 아주버님인 남편의 형님입니다. 저렇게 무슨 초등학생 아들 밥 먹이려고 뒷공문이 쫓아다니듯 하는 시어머니는 제 둘째 아들한테는 눈길도 잘 주지 않았습니다. 제 형만 챙기는 어머니 꼴을 보는 남편 눈이 싸늘했죠. 그도 그럴 것이 매장 3개를 돌려가며 무리하던 남편이 과로로 쓰러졌을 때도 흰죽 한 번 써줘 본 적이 없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장남은 무려 입에 맞지 않으신다며 손수 재운 홍삼이 집에 넘쳐나는데도 홍삼 한 조각 하나 제 남편 몫으로 돌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짐작이 가시죠. 남편은 평생을 자기 형만 티나게 좋아하는 어머니의 편애 때문에 상처받으며 자라왔어요. 듣기로는 시어머니가 이 집안에 시집오고 나서 거의 5년간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희 시아버지가 3대 독자라 이 집안에서 나름 귀한 아들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며느리라고 시집와서 5년이 넘도록 자손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 시집살이가 아주 보통이 아니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시할머니 성미도 아주 보통이 아니셨거든요. 그나마 저는 손자며느리라고 덜 하셨지만 꼬장꼬장한 성미에 자식 장가까지 보낸 나이든 며느리한테도 결코 살갑지 않은 시할머니셨어요. 그나마 저것도 시어머니가 장남인 아주버님을 낳고 나자 그나마 나아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우리 준태 낳기 전까지는 이놈의 집구석에서 정말이지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살았어. 세월은 흘러가는데 애는 들어서질 않고 그러니 이 집에서 내가 얼마나 눈칫밥을 먹고 살았겠어. 준태 태어나고 나서야 처음으로 우리 시어머니한테 따뜻한 밥상 한번 얻어먹어봤다.
그전까지는 서러워서 아주 그냥 혀 깨물고 죽고만 싶더니 우리 준태가 구세주지 구세주야.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아들이 태어났으니 온 집안에서 아주버님을 떠받드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희 친정처럼 아들, 딸 구별 없이 잘 키워주신 환경에서 자란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이 집안 가풍이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했어요. 나이 먹고 촌스러운 사상 가지신 어르신들 중에서는 저런 분들 그리 드물지 않다는 것도 건너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집안 환경이 그렇다 보니 그 피해를 고스란히 제 남편이 받아야 했다는 거 딱 그거였죠. 저로서는 애초에 남편과 아주버님이 왜 그렇게까지 다른 대우를 받아가며 차별받아야 하는지 도통 이해가 가질 않아요. 물론 그 끔찍한 시집살이에서 본인을 구제해준 장남이다 보니 첫째가 예뻐 보일 수 있다는 것까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둘째 아들을 꺼다 놓은 보리자를 취급하고 큰아들만 예뻐할 이유는 아니지 않나요? 설마 둘째가 딸로 태어났다고 해도 그런 상황이 용납되는 건 아니지만 순서만 달랐지 둘 다 아들이고 본인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장남은 거의 떠받들 듯 하면서 막내 아들인 저희 남편의 취급은 찬밥이 따로 없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이랑 아주버님 나이 차이가 3살 차이였어요. 남편 말로는 자라면서 남편 본인만을 위한 물건을 가져본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죄다 형이 쓰다 남은 거, 형이 입다 작아져서 못 입는 옷이나 신발, 가방들. 항상 본인에게는 헝겊만 주어지고 좋은 것은 죄다 자기 형 밑으로 들어가니 그 어린 마음이 얼마나 부글부글 끓었겠습니까? 그나마 다행이라는 점은 저희 남편도 성깔이 보통 내기는 아니거든요. 그런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고 억울하게 그냥 입만 꾹 닫고 있을 성민은 아니었어요. 어릴 적에 내가 그걸로 집안을 뒤집어 엎은 적이 아주 한두 번이 아니야. 누구 입은 입이고 누구 입은 주둥이야. 좋은 거 맛있는 거 반찬 생길 때마다 죄다 형 앞으로 몰아주고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람이 먹는 걸로 치사하게 말이야. 형은 입 짧아서 잘 먹지도 않는 거 어차피 결국은 나눠 먹지도 않으면 버리게 될 게 뻔한데 형한테만 잔뜩 챙겨줘서 사람 기분 상하게 만들고. 결혼 전부터 남편이 본인 모친에게 불만이 많았다는 것 정도는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굳이 제게 자기 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숨기지 않는 남편이었거든요. 저는 살면서 제 부모한테 그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진짜 저러고 사는 사람들이 다 있구나 싶을 정도였어요. 요새 계모도 그렇게 행동하면 욕먹을 판에 도대체 자기 자식한테 왜 그런데요? 사랑으로 감싸주고 아낌없이 퍼주어도 부족할 자식한테 그렇게 인색하게 굴었으니 남편이 자기 몫에 대해 집착하고 다소 욕심을 부리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집와서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하는 꼴을 보니 대강 돌아가는 상황이 파악이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아주버님을 대하는 방식은 솔직히 말하자면 다 큰 자식 모자란 놈 취급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건 쫓아다니면서 챙기고 들려는 꼴이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시꺼먼 아저씨한테 그러고 있는 꼴을 보고 있자면 한심하다 못해 징그럽게까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 제 향과 어머니 모습을 지켜보는 남편 눈은 탐탁지 않아 늘 찌그러져 있었고요. 자기 입으로는 둘 다 하는 꼴 보기 싫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그 속에는 그렇게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아주버님에 대한 부러움과 시기가 밑바탕에 깔려있다는 걸 진작 눈치챈 저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라도 우리 집에 잘한다고 당신 괜히 애쓸 거 없어. 그렇게 해준다고 해서 고마워할 줄도 모르는 인간들이고 그리고 나한테 여태까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무슨 염치로 당신 효도까지 받을 생각을 하겠어. 그렇게 퉁명스럽게 말한 남편이었지만 막상 제가 예의상으로라도 시댁에 뭔가를 챙기거나 좋은 물건을 선물하거나 하면 은근히 흡족해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자기를 차별한 어머니에 대한 원망을 한가득 안고 살면서도 자기 어머니를 완전히 버리지는 못한 거였어요. 저야 그런 남편 속이 빤하게 보였으니까요. 저 사람이 오죽이나 어렸을 때 상처를 많이 받았으면 저런 어머니도 어머니라고 저러는 걸까. 거의 평생을 제 모친 행동에 실망했으면서도 아직도 신라 같은 희망을 버리지 못하는 남편이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남편이 대학 진학을 하지 못하고 일찌감치 장사를 시작한 것도 집안 편애와 아주 상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공부에 그다지 소질 없기는 아주버님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아주버님만큼은 대학에 보내겠다고 없는 형편에 집안 기둥뿌리 뽑아가며 아주버님 교육에 열을 올렸다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자고로 집안의 장남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어야 집안이 잘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든 춘태 너는 대학 가서 제대로 자리 잡을 생각만 해. 나 공부하기 싫은데. 남편이 처음부터 공부에 손을 아예 놓은 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대학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형보다는 자기가 성적도 더 잘 나오는데 자기한테는 관심도 없고 형만 바득바득 대학 보내려 드는 어머니한테 반항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저 돌대가리 대학 보내줄 돈 있으면서 왜 나는 대학 안 보내주겠다는 건데. 성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이 집안에서 누구 한 명 대학 가면 당연히 내가 가야지. 왜 형인데. 얘가 지금 무슨 소리라고 있는 거야? 네 형은 장남이고 우리 집 4대 독자잖아. 당연히 형이 잘 돼야지. 아무리 철딱서니가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짧아? 전 그렇게 대학 가고 싶으면 네가 벌어서 네 힘으로 가. 그 말을 듣고 서러워서 홧김에 가출을 감행한 남편이었지만 가출한 지 거의 일주일이 다 되어가는데도 자기 찾을 생각도 없는 모친에게 상처만 더 받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포기하고 집구석으로 기어들어갔더니 수험생 기력 잃으면 안 된다고 형놈 주둥이에 백숙 닭다리를 물리고 앉았더라. 그걸 보는데 이 집구석은 글러 먹었다 싶었어. 냉소적으로 말하는 남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저도 이 집구석 참 글러 먹었다. 남편이랑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버님이 잘 됐느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었어요. 재수 끝에 어떻게 간신히 4년대 대학에 들어가기는 했는데 학교 들어가고 나서도 맨날 술이나 퍼먹고 다녔지 공부라곤 제대로 아는 아주버님이 뭐 그렇게 대단한 직장을 얻었겠어요. 술 먹으면서 노느라 만든 인맥으로 아름아름 중소기업에 자리 하나 얻어 들어갔는데 그나마도 시원치 않은 자리라서 월급도 많지 않고 휴일도 적었죠. 결국 못 다니겠다고 때려치우고 그 비슷한 일자리를 여러 번 전전하니 경력이고 뭐고 제대로 쌓일 틈이 있었겠습니까? 이도 저도 아닌 물광역에 대학은 간신히 나왔다고 해도 내세울 만큼 학벌이 좋기를 하나 그렇다고 따로 갖춘 능력이 있길 하나 저희 보기에는 집안 돈이나 실컷 축냈지 빌빌대는 꼴이 한심스럽게 짝이 없었습니다. 장남이 집안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시어머니의 부푼 꿈은 진작 말아먹은 지 오래였죠. 반면 제 남편은 어떻습니까? 서러운 마음으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지하상가에서 일을 배워가며 장사 수완을 키워나간 남편이었습니다. 본래 타고난 성격이 서글서글 사람을 잘 대하기도 했지만 어디 밥 벌어먹고 사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특히나 사람 대하며 장사하는 일인데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며 고생도 무던히 해온 남편이었어요. 그럼에도 일찍부터 자리 잡아 자기 가게 연 것도 모자라 그걸 또 수완 좋게 잘 키워낸 남편이었습니다. 대단하지도 않은 대학 나왔다는 거 하나 빼고는 아주버님이 제 남편보다 더 나을 게 하나 없었습니다. 제 남편이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객관적인 조건을 따져봐도 그랬어요. 거기다 제 남편은 손에 쥔 것 하나 없이 무일푼으로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일궈왔지만 아주버님은 집안 재산 다 가져다 썼어도 결과값이 고작 그 정도이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집안에서 사람 구실 제대로 하고 살아가는 쪽은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어요. 그런 모자란 큰아들에 대한 기울어진 사랑은 여전했으나 시어머니 보기에도 더는 제 남편을 무시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죠. 거기다 시아버지 퇴직하신 이후로는 쥐꼬리만한 연금 말고는 돈 나올 구석도 없는 시댁이었어요. 그렇다고 그렇게 가진 돈 다 퍼부은 큰아들이 집안을 일으킬 날은 요원해 보였습니다. 쥐꼬리만한 월급 본인 쓰기에도 바쁜데 그걸 시댁 살림에 보탤 리도 만무할 아주버님이었어요. 편애받으며 자기밖에 모르고 자란 자식들이 의뢰 그렇듯이 아주버님도 제 배나 불릴 줄 알았지 남 생각할 줄을 아는 성미가 못 되었습니다. 자기한테 평생을 아낌없이 퍼부은 자기 모친 역시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저 본인이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길 줄로만 알았지. 심지어는 평생 자기랑 차별당한 제 남편이 우라통을 터뜨리며 제 모친과 싸움을 하는 때조차 제 모친 편을 들지 않고 성가셔하는 아주버님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성미는 시아버지 똑 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집안에 분란이 생길 것 같으면 아버지라도 나서서 중재를 좀 할 만도 한데 귀찮은 일에는 딱 질색을 하고 일체 관여를 하지 않는 시아버지와 아주버님이었으니까요. 시끄럽다. 어디 집안에서 이렇게 큰 소리를 내고 있어? 그저 집에서 큰 소리 날 때만 듣기 싫다고 양 모자 입을 확 틀어막아 버리는 무책임하고 고압적인 시아버지였죠. 남편 딴에는 참다 차별당하는 서러움과 우라를 터뜨려봤자 부모라는 사람 그 누구도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하나 없으니 서러움만 켜켜이 마음에 쌓여갔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내 남편 최고라면서 항상 자기 편을 드는 제게 충성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을 겁니다. 난 가끔 도영이 네가 왜 이렇게까지 내 편을 들어주나 싶을 때도 있었어. 나 기른 부모라는 사람들도 온전하게 내 편이 되어준 적이 없는데 완전히 타인으로 만나서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고 있다니 당신한테 고맙기도 하고 이런 대접이 분에 넘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그렇지? 당신한테 나만한 사람이 없지? 알면 나한테 잘해. 잘해야지. 잘해야지, 그럼. 언젠가 거나하게 술에 취해 들어와 평소에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전하는 남편 말에 애써 너스레를 떨면서도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사람이 밖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한테 안 좋은 소리만 들어도 그게 하루 종일 불쾌하고 찝찝한 감정으로 남아있는데 평생을 그것도 자기를 가장 사랑해줘야 하는 사람들한테 외면당해왔으니 그 상처가 오죽하겠어요. 남편이 다소 말을 뾰족하게 하고 모난 행동을 하더라도 쉽게 미워할 수만은 없었던 건 바로 그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제 부모들보다는 참 성숙한 사람이었던 게요. 그런 식으로 평생을 까칠한 제 성격을 방패 삼아왔기에 의도치 않게 제게 모난 말을 해서 제 화를 돋구고 난 후에도 사과만큼은 참 빠른 사람이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진짜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평생 요 주둥이 버릇을 못되게 들여서 그런가. 내가 말 실수했어. 정말 잘못했어. 이제 정말로 말 조심할게. 나 한 번만 용서해주라, 어? 그러게, 반나절도 안 돼서 미안할 짓을 도대체 왜 하냐? 아휴, 나나 되니까 너 같은 놈 데리고 살지. 그렇게 툴툴대며 남편에게 면박을 주었지만 그럼에도 갈등이 생기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이 지나기 전에 제 마음을 풀어주려고 애쓰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남편 성격을 아니 저도 저 사람이 단점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참고 살 수 있었던 거겠죠. 남편은 단점이 많은 만큼 장점도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본인 가족에게 상처가 많은 사람인 만큼 자기한테 아낌없이 마음을 열어주는 저나 저희 친정 식구들한테는 항상 배포가 큰 사람이었으니까요. 자기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결코 인색하게 굴지 않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친정 식구들과 남편 사이도 돈독했고 남편이 좋은 것들 대접하는 일도 흔했고요. 한마디로 시댁에 하는 것과는 대우부터가 달랐습니다. 참 웃기지도 않았다는 것은 제 둘째 아들한테 해준 거 쥐뿔도 없으면서 제 남편이 제 친정에 잘하는 걸 보고 시어머니 심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얘, 너는 참 시집도 잘와서 좋겠다. 우리 호태가 성격은 괄괄해도 정은 참 많아가지고 자기 처가에도 저렇게 잘하니? 너는 그게 다 무슨 복이라니? 네, 복이죠. 저희 친정부모님이 워낙 호태 씨한테 잘하잖아요. 어머님 아들이 워낙 자기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자기도 그 이상으로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은근슬쩍 관심도 없는 본인 둘째 아들을 올려치며 제게 비아냥거리는 시어머니 말에 저도 멍청하게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누가 들어도 제 말에 뼈가 있다고 느꼈겠죠. 한마디로 우리가 당신 아들한테 잘하는 거니 당신 아들도 우리한테 잘하는 거다. 당신이 당신 아들한테 이렇게 대접을 못 받는 건 당신이 그만큼 제대로 한 게 없기 때문이라는 말을 돌려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도 눈치는 있는 모양인지 제 말을 듣고 괘씸해서 시어머니 눈썹이 파르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솔직히 시어머니 기분을 거스르든 말든 제 알 바 아니었어요. 내 남편 저렇게 서럽게 만든 인간인데 제가 굳이 잘 보일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고요. 물론 제 남편이야 그런 어미도 어미라고 예전에 받지 못한 제 모친의 사랑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제 와서 그 시간들이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도 아닌 시어머니 굳이 비위 맞춰줄 생각도 없었습니다. 거기다 우리 호텔라뇨. 정말 기도 안 차는 소리입니다. 평소에는 아주버님만 우리 준태 그렇게 싸고들면서 남편 이름 한번 제대로 불러준 적 없다가 꼭 저나 저희 친정 문제로 계속 제 속을 긁으려고 들 때만 당신 둘째 아들한테 우리 호태 소리를 하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결국 그거조차도 제 남편 생각해서 한 말은 아니라는 생각에 시어머니가 해도 너무한다 싶어 오히려 제 전투력만 부추겼지만요. 어떻게 저 나이를 먹어도 사람이 저렇게 성숙하지가 못한 건지. 오죽하면 저희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 가족이 된 저희 친정 식구들한테 제 친부모보다 더 마음을 붙이고 저리 지내겠습니까? 그걸 보면 사람이면 느끼는 바가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여전히 제 잘못은 눈코만큼도 모르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염치가 없는 건 덤이었죠.
아니, 자기가 뭘 잘했다고 제 남편한테 저희 친정만큼 대우받기를 바란다는 겁니까?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저희 남편 저한테 장가단 이후로 얼마나 남편을 잘 챙겨주셨는지 몰라요. 저도 그렇지만 가게를 3개나 관리하느라 항상 바쁘게 뛰어다니는 남편 몸이라도 축날까 보약 챙겨주시는 건 예산일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시시때때로 저희 엄마 특제 요리를 부지런히 가져다 주시면서 저희 부부 몸보신에도 신경을 써주셨습니다. 내가 도영이 너한테 장가들어서 진짜 내 팔자에도 없는 호강을 다한다. 어디 가서 이렇게 정성 가득한 음식을 얻어먹어보겠어. 저랑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처음으로 저희 부모님께서 구슬땀을 흘리며 정성 들여 만들어 보내주신 한상 차림을 받으면서 남편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남들은 이런 정성 가득한 음식 본인 부모님한테 받아먹고 산다는 얘기는 차마 목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식탐을 부리는 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본인 양보다 훨씬 웃돌게 밥을 2공기나 먹은 남편이었어요. 그렇게 와구와구 배가 터지게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음식을 먹고 있는 남편을 보자니 뿌듯한 마음이 듦과 동시에 짠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저희 친정부모님이 처음 사위 본다고 신경을 써주시긴 했지만 평소에 자기 부모님한테 사랑받는 아들이었다면 이런 일로 저렇게까지 감격을 할까 싶었거든요. 전에 남편이 했던 말처럼 사람이 음식 가지고 차별하는 것만큼 치사스러운 일도 또 없을 겁니다. 그걸 남편은 눈앞에서 좋은 것들 다 제 형 입으로 넣어주는 것을 봐가며 평생 서름을 겪었을 것이었어요. 한창 성장기에 돌도 씹어먹을 나이의 남자아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제 친부모가 사는 집에서 그런 서름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하니 어린 남편이 너무 안쓰러워서 눈물이 핑 돌 지경이었습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저 사람 먹는 걸로는 서럽게 만들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했던 날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내 남편을 서름 속에 크게 해놓고 나서 감히 내 친정에 내 남편이 해주는 걸로 눈치를 주려고 하다니 염치도 뭐 이런 염치 없는 사람이 다 했습니까? 고약하기 짝이 없는 시어머니 성미였습니다. 하긴 그럴 염치가 있는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자기가 그렇게 괄시한 자기 막내 아들 돈 좀 벌기 시작했다고 뭐 좀 안 해주나 바랄 생각 같은 건 꿈에도 하지 않았겠죠. 제 속을 뒤집어 놓은 건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더더욱 저를 열받게 했던 건 시어머니가 저희 남편한테 뭔가 해주길 바라는 일의 90% 이상이 아주버님에 관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아주버님이 자기 1인분 목도를 똑바로 하지 못하고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드렸죠. 저희 둘 다 30이 넘어서 결혼했으니 결혼이 그리 늦은 편은 아니었어도 빠른 편도 아니었거든요. 아주버님이 남편보다 3살이 많았으니 이제 슬슬 결혼 정년기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야 저희 남편 하나 보고 시집을 왔지만 아주버님이나 시댁 집구석 하는 거를 보고 어느 아가씨가 시집을 오려고 들겠어요. 혹여 시집 오겠다는 아가씨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버님이 뭐가 가진 게 있어야 결혼을 할 거 아닙니까? 둘이 결혼해서 나가 살 신혼집은커녕 제 자취방 보증금 마련하기도 달랑달랑해서 그 나이 먹도록 본가를 떠나지도 못하고 제 부모 집에서 캥거루족으로 살고 있는 아주버님이었습니다. 막상 뭐 아주버님이 독립을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혼자 두면 제 모자란 장남 밥이라도 굶지 않을까 싶어 시어머니가 결사 반대하고 말렸을 게 뻔했지만 말입니다. 하긴 집에만 들어오면 제 방 청소며 빨래며 요리며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늙은 언니가 허리 휘도록 자기 먹이고 입히느라 가지내를 쓰는데 게으르고 이기적인 성미의 아주버님이 선뜻 나가겠다고 할 것 같지도 않았지만 말이에요. 어찌되었든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그 귀하신 장남 대는 이어야 하는데 아들놈 스스로 독립할 능력은 안 되고 그렇다고 당신들 노후 자금도 빠듯한 판에 장난 신혼집을 턱턱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어디 선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쉽지 않을 노릇이었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믿을 구석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인들 보기에도 본인들한테 돈 나올 구석이 저희 남편뿐이라는 건 빤하지 않겠어요. 제가 정말 열이 받았던 건 아주버님이랑 그렇게 차별을 당하면서 서름을 겪었는데도 집안 도움 하나 없이 경제적으로 성공해놓고도 엄이라는 인간이 제 장남 잘되기만을 바라며 차별해서 키운 둘째 아들을 뜯어낼 생각에 혈안이었다는 겁니다. 제 심정이 이러는데 남편은 오죽했겠어요.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지. 이놈의 집구석에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염치도 없이 돈 얘기를 꺼내. 아이고, 그럼 저놈 저거를 어떻게 해. 저대로 평생 혼자 늙어 죽게 놔둘 수는 없고 집안 대는 이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대를 왜 내가 신경 써야 하냐고.
그렇게 귀한 장남이면 본인이 알아서 장가를 보내든지 총각 귀신으로 늙혀 죽이든지 내 알 바 아니니까 이런 짜증나는 소리 꺼내지도 말아요. 재영 앞으로 적금 하나 들어달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시는 시어머님한테 있는 대로 화를 쏟아붓는 남편이었습니다. 진짜 생각이라는 걸 하고 사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어요. 제 배에 씌워주겠다고 제 어미가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쏟아붓는데도 그걸 마치 남 얘기 듣듯 무심하게 듣고 슬렁슬렁 제 방으로 걸어 들어가는 아주버님은 또 어떻고요. 관심 없는 척 하면서 저 인간도 어떻게 제 잘난 동생한테 빨대 꽂을 수 없나 호시탐탐 노리는 게 눈에 빤히 보였습니다. 저러다 운 좋게 한 번 걸리면 지 배 불리는 거고 아니어도 욕은 제 모친이 다 들어먹는 거니 본인은 손해볼 거 없다 이거겠죠. 정말이지 자식 농사를 망쳐도 저렇게 망쳐놓을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장남이 집안을 일으키네 어쩌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면서 나한테 그따위로 대해놓고 감히 나한테 손 벌릴 생각을 해? 그럼 내가 얼씨구나 하고 돈이라도 줄 줄 알았어? 사람을 뭘로 보고. 자기 딴에는 자기를 우습게만 여기던 모친이 그래도 돈 때문에 굽실거리는 모습을 보는 게 시원했는지 남편이 돌아오는 차 안에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저는 그것도 어이가 없었어요. 당신은 고작 그걸로 속이 풀려? 나는 감히 그런 소리를 꺼낸 것만으로도 열이 받아 죽겠는데. 솔직히 저였으면 그 정도 했으면 그런 모친과 연을 끊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남편은 서로 싸워가며 그 난리를 치면서도 시댁과 완전히 연을 끊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이 시댁의 일말이라고 할지라도 미련이 남아있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런 점 때문이었습니다. 보기 싫은 인간들이면 딱 치워버리고 안 보고 살면 그만일 텐데 자기 딴에는 그것도 관심으로 여겨져서 저러나 하는 생각이 들면 그건 그것대로 또 짠했고요. 저 모자란 아주버님 평생 저렇게 혼자 늙을 줄 알았는데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준태 장가 가면 얼른 손자부터 봐야지. 그래 우리 아들이 뭐가 모자라서 장가를 못 가? 도대체 웬 눈먼 여자가 저런 놈한테 걸린 건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떻게 선자리를 잡아서 선을 봤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설마 그게 결혼까지 이어질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어요. 도대체 이 집구석 사정을 제대로 알고 결혼을 하겠다고 한 게 맞긴 한 건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별 볼 것도 없는 제 장남 얼굴을 신주짠지라도 되듯 귀하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준태가 평소에 안 꾸며서 그렇지 명품 양복 입혀놨더니 아주 그냥 신수가 훤하더라. 눈이 달린 여자면 그걸 보고 그냥 지나쳐? 내가 아주 돈 쓴 보람이 있네. 돈 쓴 보람이 있어. 어떻게든 자기 장남 결혼시장에서 꿀리지 않게 하려고 거금을 들여 명품 정장까지 맞춰준 모양입니다. 저희 결혼할 때도 장가가는 아들한테 돈 한 푼 안 해줬던 시어머니를 생각하니 괜히 괘씸해서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당연히 아주버님 장가 못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런 일로 속이 뒤집어질 줄은 몰랐는데 앞으로 결혼 준비 시작하면서 제 남편한테 아무것도 해준 것 없었던 것과 번번이 비교되는 일이 천지일 걸 생각하니 벌써부터 속이 뒤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휴, 그래도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기는 하네. 형님들 분이 어떨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심나네. 당신이 심란할 거 없어. 그렇게 두지도 않겠지만 만약에 결혼한다고 당신 애목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당신 형님이라고 괴롭히려고 하면 내가 아주 그냥 다들 요절을 내버리고 말 테니까. 나 결혼할 때 당신한테 했던 말 잊지 않았지? 나는 당신이 나 저 집구석 갈 때 옆에 따라붙어 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감개무량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절대로 무리해서 저 집에 잘할 필요 없으니까 그런 부담 가질 거 없어. 옆에서 큰 소리를 땅땅 치는 남편이었지만 그건 남편 입장이고 세 사람 거기다 손윗동서를 맞이하게 생겼는데 제 입장이 어떻게 남편하고 같을 수 있겠어요. 속 모르는 소리를 하는 남편을 째려보았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눈치 빠릿빠릿한 사람이 이럴 때 저런 속 없는 소리를 하는 걸 보면 역시 남자들이 시댁 때문에 속앓이하는 여자들 마음이라고는 이해할 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지간히 마음이 급한 게 아니었던 모양인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형님 되실 분을 인사시키는 시어머니였어요. 우리와는 달리 고 손윗동서가 되실 분은 사람이 참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사람 한 번 보고 알 수 있는 건 아니니 본성까지 꿰뚫어 볼 순 없다 치더라도 한눈에 보기에도 저희 아주버님 같은 사람한테는 아까운 분이었어요. 속으로 제발 도망가라고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특히나 곧 동서가 될 제게도 상냥하게 말하는 여성분이셨죠.
아가씨가 참 수더문하고 운전해서 우리 준태 짝으로 딱 맞는 것 같아. 내가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 몰라. 아니에요. 기대해 주시는 만큼 앞으로 제가 더 잘해야죠. 혹여나 간신히 잡은 큰며느리감 놓치기라도 할까 싶어 성격에 맞지 않게 살랑대는 시어머니 꼴을 보는 것도 고역이었습니다. 식사 자리 마치고 후식을 먹다가 저희끼리도 대화할 기회가 생겼어요. 도대체 저런 모자란 인간 뭘 믿고 시집으로 오기로 결심을 했나 싶어 제 일이 아닌데도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넌지시 물어봤죠. 그럼 앞으로 신접살림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분가하기로 결정이 되셨나요? 아, 네. 준태 씨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크지는 않더라도 방 2개짜리 오피스텔 전세금 마련할 자금 정도는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보탤 수 있으면 더 보태려고요. 네? 오피스텔 전세요? 제가 놀란 건 아주버님은 물론이거니와 아주버님 돈줄인 시어머니한테도 그런 돈 될 여력이 없음을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 말을 그분은 그렇게 소박한 신혼집에서 신전살림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제가 놀랐다고 받아들이신 것 같았습니다. 그분이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요즘 아파트 한 채가 얼마나 터무니없이 비싼지 저도 세상 물정 모르는 게 아닌데 그렇게까지 바라지는 않아요. 살면서 저희끼리 열심히 모아서 나중에 아파트 전세로 이사 가도 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저희 집 마련도 저희 힘으로 할 수 있겠죠. 처음부터 그렇게 욕심내면서 생각할 생각은 없어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하는 걱정은 그게 아닌데 속이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도대체 저분 앞에서 무슨 내숭을 얼마나 떨어놓은 건지 이러다 멀쩡한 여자 인생 하나 망치는 건 아닌가 싶어 저까지 죄책감에 시달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전세라뇨. 도대체 그 얘기는 또 어떻게 나온 겁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을 떠보았습니다. 아주버님 신혼집을 방 2개 딸린 오피스텔 전세에서 시작한다고 하시는데 아주머니한테 그런 게 있었어? 아이고, 지 월급 쥐꼬리만한 거 받는 죽죽 써제끼기 바쁜 놈이 모아둔 돈이 뭐가 있어. 그럼 도대체 오피스텔 전세는 어디서 나온 소리야? 결혼하실 분은 철석같이 그렇게 믿고 있으신 것 같던데. 그게 우리가 신경 쓸 일이야? 오피스텔 전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든 길바닥 판잣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든 우리가 신경 쓸 거 아무것도 없어. 뭐가 됐든 간에 그 인간한테는 한 푼도 도와줄 생각 같은 거 없으니까. 단호하게 말하는 남편이었지만 솔직히 저는 불안했습니다. 오늘 형님 되신다는 분 만나보니 더더욱 그랬어요. 이러다 사람을 하나 바보로 만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오피스텔 전세는 또 어떻고요. 결국 그것까지 내 남편이 뒤집어 쓰는 건 아닌가 싶어서 저는 다리를 달달 떨고 있는데 마치 남 얘기를 듣는 듯 하고 있는 남편을 보니 속이 터지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그렇게 호구처럼 털릴 성격도 아니고 괜한 스트레스 만들지 말자며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웬일로 저희 집을 방문했어요. 저희 신혼집 처음 들어갈 때 집들이 할 때나 한번 와본 거 빼고는 저희 사는 거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으니 또 뭔가 꿍꿍이가 있어 찾아온 게 분명하다 싶어 저도 모르게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준태도 이만한 집 하나 있었으면 내가 걱정이 없었을 텐데. 뭐 그런 말쯤이야 귀에 들리지도 않은 것처럼 우습게 가볍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 저런 얘기 안 꺼내나 마침 그리 생각하던 참이었기 때문에 그리 당황스럽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한들 저나 저희 남편이나 도와줄 생각이 쥐똥만큼도 없기도 했고요. 그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공사 날짜는 다음 주 주중으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말엔 저희가 워낙 바빠서요. 그날도 한창 제가 일을 해야 할 시간에 집에 있었던 건 저희 집 내부 인테리어 리모델링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 거였어요. 집 많이 깨끗하기는 했지만 이왕이면 저희 지내는데 좀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거기다 저희 둘 다 장사한다고 밖에서 사람들에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다 보니 집안에서라도 저희가 최적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보고 싶었습니다. 저희 신혼집 마련을 거의 제 남편이 전적으로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리모델링은 남편에 대한 제 작은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자라면서 많은 걸 누리지 못한 사람이니 남편만을 위한 취미방을 꾸며줄까 아니면 서재를 만들어줄까 고민하던 차에 시어머니가 은근슬쩍 물어왔습니다. 얘, 집안 멀쩡해 보이는데 웬 공사를 한다고 그러니?
아, 그 사람 좀 더 편히 지낼 수 있게 리모델링 좀 해보려고요. 세상에 리모델링까지. 그게 돈이 한두 푼이 아닐 텐데. 넌 네 남편 잘 번다고 그렇게 돈 함부로 쓰는 거 아니다. 그 돈 잘 버는 남편 크는데 하나 일조한 거 없는 시어머니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는 게 기가 찼지만 저도 할 말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했죠. 설마 제 남편 고생하는 거 뻔히 알면서 제가 헛돈을 쓰겠어요? 이건 제가 결혼 전에 모아뒀던 자금 온전히 남편 위에 쓰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차갑게 말하고는 은근슬쩍 집에 비비고 있으려는 시어머니를 얼른 가게에 나가봐야 한다며 내쫓아 버렸습니다. 나중에서야 이날 제가 괜히 입방정을 떨었구나 싶어 후회하게 되었지만 가게 나가느라 바빠서 그것도 금방 잊고 말았어요. 그리고 바로 그 주말 시어머니로부터 후출이 왔습니다. 어머니, 저 바쁜데 급한 일 아니시면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지금 이것보다 더 급한 일이 없어. 빨리 넘어와. 바빠 죽겠는데 반갑지도 않은 사람한테 달갑지도 않은 호출을 받아 좀 짜증스러웠습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저희 부부에게 조심하는 척이라도 하는 시어머니였기에 정말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너, 우리 큰애 좀 도와줘야겠다. 제가 미처 자리에 앉기도 전에 대뜸 돈 이야기부터 꺼내는 시어머니의 뻔뻔한 태도에 저도 모르게 얼굴이 찌푸려졌습니다. 제가 그럴 돈이 어디 있어요. 아주버님 결혼하시는 거는 아주버님께서 알아서 하셔야죠. 그걸 왜 저한테 말씀하시는데요? 네가 돈이 없긴 왜 없어? 인테리어 공사한다며. 그것 빼서 우리 애 먼저 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며칠 전에 저희 집에 와서 엿들은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시집 오기 전에 차곡차곡 모아둔 제 쌈짓돈 5천만 원을 말입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그 돈을 왜 제가 아주버님을 줘요? 제가 결혼 전에 열심히 모아서 마련한 돈인데 내 남편 위해서 쓰려고 하는 돈을 제가 미쳤다고 아주버님한테 써요? 너 무슨 말을 그딴 식으로 해? 너도 참 뻔뻔하다 얘. 얘, 우리 준태 결혼 얼마 남지 않은 거 뻔히 알면서 니들은 걱정도 안 되니? 니들 형님이 변변한 신혼집도 마련 못해서 결혼이라도 미뤄주면 어떡하려고? 그걸 제가 왜 걱정해요? 어머님 장남이면 어머님이 걱정하셔야죠. 그리고 저희 결혼할 때 돈 한 푼 안 해주셨으면서 아주머님한테는 그렇게 한도 끝도 없이 해줘놓고 제 남편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가족끼리 그런 말이 어디 있니? 여유 있는 자식 있으면 힘든 자식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가족은 무슨 가족이에요? 어머님이 언제부터 저랑 호태씨 가족으로 대하셨다고. 같은 자식인데도 내 남편 그렇게 서럽게 키워놓으시고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뻔뻔해? 야! 너 지금 호태가 네 말이라면 껌뻑 죽으니까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인데 걔 엄마는 나야. 네가 아무리 설쳐봤자 호태 진짜 가족은 우리라고. 가족이 가족한테 해주는 건데 그걸 아까워가지고 시어미한테 이렇게 막말을 해? 네가 그러고도 우리 가족이냐? 넌 우리 가족도 아니다. 내 아들 만나 호강하면서 사는 줄도 모르고. 너 같은 거랑 살게 하긴 내 아들 너무 아까워. 너 이대로 할 거면 당장 내 아들하고 이혼해. 지금 말 다 하셨어요? 부모 노릇도 제대로 못한 주제에 이제는 아들까지 이혼시키려고 들어요. 정말 대단한 어머니 나셨네요. 이렇게 추태부려봤자 아주머님한테 제 돈 한 푼도 갈 일 없으니까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러고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시댁 현관문이 부서지도록 쾅 닫고는 씩씩거리며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생각해보니 열받을 일이 끝도 없었어요. 저 뻔뻔한 시어머니나 아주버님은 말할 것도 없고 평소 같으면 안타깝게 생각했을 남편조차 미워질 지경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태도 애매하게 굴지 않았으면 제가 이 수모 겪을 일도 없다고 생각하자 괜히 남편한테까지 화가 버럭 났습니다. 그래서 저 시댁에 후출되었다는 말에 불이 나게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 현관문에 들어서자마자 제가 소리를 빽 질렀어요. 야! 내가 네 형한테 돈 안 해준다며? 나 같은 건 가족도 아니라고 너랑 이혼하란다. 뭐? 뭐 이런 미친 인간이 다 있어. 너 그렇게 말로만 네 모친 네 형 가족 아니라고 하면서도 은근히 신경 쓰는 거 다 알아서 내가 못마땅해도 그냥 참고 넘겼는데 나도 이 꼴까지 당하면서 너랑은 못 살겠다. 네 엄마가 나 같은 여자한테는 당신 아들 아까워서 이혼시켜야겠다니까 이참에 그냥 갈라서자. 그리고 안방문을 쾅 닫고 들어와 닥치는 대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홧김에 제가 한 말에 남편이 사색이 되어서는 안방문을 쾅쾅 두드렸어요. 도영아, 그게 무슨 소리야? 문 열고 나랑 얘기 좀 해, 어? 됐어. 다 꼴 보기 싫어.
사실 남편한테 한 말은 시댁에서 당하고 온 일에 대한 분풀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제가 남편 때문에 속이 터진다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설마 저 사람이랑 진짜 갈라설 생각이었겠어요. 하지만 이 정도로 세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남편도 자기와 제 입장이 다르다는 걸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괜히 더 심통을 부린 거기도 했어요. 한참 그렇게 문 앞에서 제발 문 열어달라며 낑낑거리던 남편이 어디를 갔는지 조용해지자 슬그머니 문을 열었습니다. 그새 어디를 갔는지 집을 비운 남편 때문에 집안이 괜히 더 휑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껏 있는 대로 성질을 부리고 나니 괜히 허탈한 마음에 소파에 푹 퍼질러 앉았어요. 시간이 좀 지나고 기분이 가라앉으니 괜히 남편까지 잡은 것 같아 슬그머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이 늦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거의 자정이 다 돼서야 돌아온 남편이 소파에 앉아있는 저를 보고 헐레벌떡 달려와서 제 허리를 껴안았습니다. 여보, 많이 속상했지? 내가 그 인간들 다시는 당신한테 그따위 건방 못 떨도록 아주 버릇을 단단히 고쳐줄 테니까 당신 아무 걱정하지 마. 나 당신 없으면 못 사는 거 알잖아.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이혼 얘기를 꺼내. 그냥 화나서 한 소리 맞지? 몰라. 괜히 민망해서 남편에게 툴툴거렸습니다. 제게 다부지게 말하는 남편이었지만 솔직히 별 기대는 없었어요. 시댁에서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었고요. 저 불쌍한 인간 내가 이렇게 넘어가줘야지 어쩌겠나 반쯤은 포기 상태였습니다. 다음날 해가 밝자마자 외출 준비를 마친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가자 여보. 어딜? 그 인간들 버릇 고쳐주러 가야지. 막 잠에서 깨서 제대로 정신도 못 차리는 제게 남편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뭔 일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남편 손에 이끌려 이미 시댁으로 향하고 있는 저였어요. 남편은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무서운 기세로 문을 쾅 열어젖히고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나와! 감히 우리 도영이 앞에서 이혼 운운한 인간들 전부 다 나와! 사람 하나 잡을 듯한 흉흉한 남편 기세에 혼비백산을 한 시댁 식구들이 모두 방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무슨 짓? 그러는 당신이 내 마누라한테 한 짓은 무슨 짓인데? 나 그렇게 서럽게 키운 것도 모자라서 감히 내 마누라를 괄시해? 그러더니 손에 든 서류를 바닥에 철썩 내던졌습니다. 얼핏 보니 그건 무슨 차용증 같았어요. 어리둥절하게 그걸 바라보고 있는 저희 사이로 아주버님이 사색이 되어 후다닥 달려왔습니다. 호태야! 너 이 머저리 같은 놈. 너 같은 놈 하나 때문에 왜 내 마누라가 이런 모욕을 당해야 돼? 지들이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 줄 알고 감히. 너 당장 네 차 산다고 빌린 돈 이달부터 갚지 않으면 고소하고 법적 절차 들어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아니 호태야, 내가 뭘 어쨌다고. 이게 다 무슨 소리냐? 댁 모자란 아들놈이 결혼할 여자 꼬셔보겠다고 분수에도 안 맞는 차 뽑겠다고 나한테 돈 내간 거 알고는 있었습니까? 내 귀한 마누라 이따위로 취급하는 니들 같은 인간들한테 단 한 푼도 못 쓰니까 당장 길바닥에 나 앉고 싶지 않으면 내 돈 착실하게 갚는 게 좋을 거야. 10원짜리 한 장 빼놓지 하고 싹 다 긁어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아이고 호태야,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가족끼리 무슨 그런 험한 소리를 해. 가족? 여기 당신 가족이 어딨어? 저 모자란 놈 하나만 당신 아들이야. 당신한테 정이라고는 딱히 남아있는 것도 없지만 감히 내 마누라한테 저놈 결혼자금 내라면서 금스마트 못한 개소리 짓거린 그 순간 나는 어미는 없었어. 낳아놓고 부모라고 해준 것도 없으면서 설마 억울한 소리는 못하겠지. 행여나 이 일로 두 번 다시 우리 도영이 심기 거슬렸다간 당신 그렇게 사랑에 맞이하는 저 큰아들 놈 내가 아주 박살내버릴 테니까 각오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거야. 그러고는 제 손을 꽉 붙잡고 그 집구석을 당당하게 뛰쳐나가는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어안이 벙벙하면서도 세상 그렇게 후련할 수가 없는 남편 얼굴을 보니 이건 이것대로 잘 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희가 시댁을 방문한 마지막 날입니다. 남편은 본인이 내뱉은 말을 한치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달부터 아주버님이 본인 쥐꼬리만한 월급 거의 절반을 뚝 떼어 남편에게 빌린 돈을 갚기 시작했어요. 물론 한편으로는 의아했습니다. 당신 형한테 한 푼도 안 내주던 사람이 무슨 차 살 돈을 다 빌려줬어? 그러자 남편이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원래 줬다 뺏어야 속이 더 쓰린 법이야.
그러니까 남편은 애초부터 제 형한테 한 방 먹일 생각으로 돈을 빌려줬던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 속없는 아주버님이란 사람은 그저 좋다고 공자인 양 홀라당 동생한테 돈을 받아 썼겠죠. 그 뻔뻔하고 이기적인 성미에 애초에 갚을 생각이라고는 없었을 겁니다. 그 와중에 철저하게 차용증까지 받아내고 공증까지 받아낸 남편 행동은 참 남편다웠어요. 가뜩이나 가진 거 없는데 물주랑은 완전히 절연했겠다. 거기다 얼마 안 되는 월급까지 뜯기고 있으니 파혼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괜히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은 상대 여자분이 안타까운 마음이었으나 그래도 저런 놈하고 저런 집구성하고 얽혀서 고생하는 것보다야 결혼 전에 일찌감치 마무리된 게 다행이다 싶었어요. 귀하디 귀한 채 장남 파혼당한 것도 모자라 가뜩이나 쪼들리는 형편에 더 빌빌대는 꼴을 보는 시어머니 속이 문드러질 것은 말할 것도 없었죠. 그 마음고생이 짐작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안타깝다는 생각은 쌀알 한 톨만큼도 들지 않았습니다. 제 남편에게 한 것에 비하면 이것도 너그러운 처사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지긋지긋했던 시가와는 완전하게 인연을 끊고 남편과 저는 여전히 서로 투닥거리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가족이 뭐 별거 있나요? 서로 진심으로 위해주면 그게 진정한 가족인 거죠. 저희 가족은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지낼 겁니다. 마지막까지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인간관계 맺고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들다는 거 모두가 알지만 특히 여자들한테 있어서 시댁의 인물들은 더 쉽지 않고 골치 아프게 십상인 것 같아요. 저를 환장하게 만들었던 인물도 시댁 사람인데요. 바로 제 동서였답니다. 여기서 동서라 함은 제 남편의 하나뿐인 남동생의 아내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서열로는 제가 손윗사람인데요. 동서가 보통 내기인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초장부터 기선제압을 잘했고 제가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넓은 마음으로 유순하게 받아주면서 저희 관계는 조금 애매모호하게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동서가 저에게 습관처럼 자주 하던 소리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형님은 어차피 세련된 거 잘 안 어울리시잖아요. 약간은 촌스러운 게 형님한테 잘 받고 잘 어울려요. 사람이 억척스러운 이미지도 아무나 갖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 형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억척스럽고 촌스럽고 요즘 시대에 그런 것도 하나의 개성이자 매력이죠. 세련되고 우아하고 이런 건 저랑 잘 맞는 이미지고요. 그놈의 이미지 타령이라는 것 너무 징글징글했네요. 사람 이미지가 꼭 이렇고 저렇고 한 가지의 색깔에 국한되어야 하나요? 가수 백지영이 격렬하게 댄스 추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데뷔하며 활동했지만 발라드 여왕으로 거듭나서 제2의 전성기를 맞았고 지금까지도 예능에 자주 얼굴 비추면서 잘 살잖아요. 꼭 사람이 한 가지에만 갇혀서 살아야 할 필요도 없고 남의 시선이 두려워서 다른 모습을 못 꺼내 보이며 살 필요는 더욱 없지요. 그런데 동서는 자꾸만 저에게 억척스럽다느니 촌스럽다느니 덩치가 조금만 더 좋았으면 여장군이었을 거라느니 뭐 그런 소리를 자주 했었어요. 얼굴만 봤다 하면 꼭 그런 얘기를 빼놓지 않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어라? 혹시 동서는 내가 다른 이미지를 가지기를 원하지 않는 건가? 나는 촌스러워야 하고 너는 세련된 사람이고 꼭 이렇게 나누고 싶어서 자꾸만 그런 생각을 주입시키는 것 같다는 짐작이 드네. 어느 날 문득 그런 짐작이 들면서부터 저는 동서가 왠지 모르게 불편해졌죠. 그런 마음이 들고 나서 동서를 만난 주말이었는데 제가 예전에 알고 지냈던 친한 언니한테서 안 입는 옷을 한 번 선물 받은 거 그걸 입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당시에 좀 유행을 타던 브랜드였던 거예요. 동서가 단박에 그 사실을 알아채고는 저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시는 분이 형님한테 이걸 줬다고요? 아이고 아까워라. 이런 좋은 옷의 가치도 모르는 데다가 전혀 안 어울리는 사람한테 이게 가니까 정말 아까운 마음이 다 드네요. 최근에 유행하는 스타일이라서 형님하고는 이미지가 맞지도 않는데 그냥 입지 마세요. 나는 이 옷이 편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내 이미지하고 어떻게 안 맞는다는 거야, 동서? 잘 입고 온 사람한테 괜한 트집을 잡는 거 아니야? 좀 너무하네. 어머나 형님, 오늘따라 왜 그렇게 갑자기 표정을 싹 굳히면서 저한테 따지듯이 물어보세요? 혹시 오해하시는 거 아니죠?
저는 형님한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옷이 정말 너무 안 어울리는 데다가 형님은 그 브랜드가 어디서 어떻게 유행이 시작되었는지 이런 내용도 전혀 모르시는 분인데 여러모로 안타까워서 진심을 담아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인상 구기시면서 저한테 따지시면 자격지심 있으신 걸로 저도 오해할 수가 있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 순간이 정말 어이가 없네요. 에이씨, 그때 동서에 싸대기라도 한 대 날렸어야 했는데 저는 기껏해야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정도로 크게 말을 하고 돌아섰던 것 같습니다. 이래서 첫인상이 중요하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 이런 말이 있는 거겠죠. 동서가 말을 좀 함부로 하고 약간 건방진다는 건 처음부터 알아봤었지만 제 남편의 동생, 그러니까 제 시동생의 얼굴을 봐서 참았던 거고요. 시간이 좀 지나면서 동서가 저를 깔본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부터는 속으로 동서가 많이 철이 없고 그런 쪽으로 인성이 상당히 부족한 사람이라고 여겨서 제 딴에는 측은한 마음으로 참아주었던 거예요. 제가 윗사람이니까 측은지심을 가지고 좋게 넘어가면 될 것 같았죠. 하지만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 동서의 만행이 계속되었던 겁니다. 결국 저는 괜히 이런저런 이유를 붙이며 나쁜 사람 되기 싫어서 상황을 자꾸 좋게 해석하고 끌어가다가 가만히 있었더니 가만히로 보더라 이런 상황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오묘하게 꼬여버린 동서와의 인연, 그 시작을 찾아보자면 당연히 제가 시댁에 발을 들였을 때를 돌아봐야겠죠. 시댁에서 얽힌 인연이니까요. 시댁은 충청도입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이런저런 집안 사정 때문에 충청도와 서울을 오가면서 도중에 지내시긴 하셨으나 어쨌든 충청도 분이세요. 거기서도 시골이요. 남편은 삼형제라서 위로 형이 또 있습니다. 집안의 첫째가 제 아주버님이세요. 결혼은 안 하셨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아주버님의 탄생 때문에 결혼하신 부부예요. 아이가 생기셔서 얼른 부부의 연을 맺으셨고요. 8살 터울로 남편이 태어났습니다. 아주버님을 낳고 나서는 열심히 일하고 서울로 오가면서 지내시느라 정신 없으셔서 둘째를 늦게 가지신 거라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보다 2살 어린 막내가 태어났죠. 제 시동생이 말입니다. 시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덩치가 왜소했고 발달이나 성장이 다 느렸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의 걱정을 독차지한 존재였다고 해요. 시부모님께서는 어렸을 때 몸이 작고 약했던 막내 아들에게 유독 애틋함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희한하게 남편은 내가 뭘 크게 해주지 못한 형이라서 미안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 것인지 저는 당초에 이해를 할 수가 없지만요. 다 크고 나서는 더 이상 옛날의 극도로 소심하고 유약한 모습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내성적이고 조용조용한 것만은 여전한 시동생이었기에 막연히 참한 여자와 결혼을 하리라고 시댁 식구들은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혀 아니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해야 할까요?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애매한 것 같지만 어쨌든 아주 의외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제 동서 자리에 엄청난 깍쟁이가 들어온 거예요. 어디서 귀한 공주님 대접이라도 받고자 하는 사람처럼 처음에 딱 그렇게 굴었었죠. 사람이 차분한 맛이 전혀 없고 너무 깍쟁이처럼 굴길래 저는 시동생이 동서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기로 했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당연하다면 당연하게 저는 동서가 시동생과 아직 애인 사이이던 시절에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믿을 수 없었죠. 그때 그 여자랑 결혼을 하겠다고? 왜? 이런 생각만 들었었네요. 어쩌다 보니 시동생이 동서하고 저희 부부 신혼집 근처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시동생이 소심하다지만 자기 형과 형수한테 근처에 온 김에 연락도 못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부를 찾았는데 그때 마침 남편은 없었기 때문에 저만 2사람을 만났습니다. 동네에서 닭을 맛있게 튀기는 호프집으로 제가 안내를 했죠. 시동생의 여자친구라는 존재들을 짧게 2명 각각 한 번씩 만나본 적은 있었으나 모두 조용조용했는데 나이 먹고 나서 사귄 이번 여자친구는 어딘가 무척 활발하다는 인상부터 받았습니다. 자기는 호프집의 아저씨 냄새와 맞지 않는다고 했어요. 웬 아저씨 냄새 타령인가 싶었죠. 하지만 제가 오늘은 참고 적응을 해볼게요. 저를 위해 신경 써주신 분의 호의를 저버릴 수는 없으니까요. 이 정도는 사회생활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곧이어 동서는 자기가 대단한 선심을 쓰는 것처럼 말을 했어요. 저를 보면 미소를 짓는 그 얼굴은
마음씨 넓은 내가 참아줄게 이런 표정이었으니까요. 제가 아는 시동생이라는 인물과 너무나도 상반된 여자인데 이게 어떻게 된 조합일까 싶어서 저는 아리송했습니다. 닭 요리를 좋아하는 시동생답게 치킨을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호프집을 찾은 거였고요. 저는 시동생을 보면서 흐뭇하게 지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이 자기가 불참하는 대신 저보고 가서 돈 좀 내라고 했거든요. 그때 동서가 문득 제 지갑을 보고 화들짝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그 지갑이요. 혹시 구찌 아니에요? 와, 그 디자인은 완전히 구찌 클래식인데? 어떤 거요? 이거 제 지갑이요? 그런가 보네요. 저는 구찌라는 이름 들어만 봤지 그게 뭔지 잘 모르고요. 옆집에 살던 애기 엄마가 이번에 이사를 가면서 자기가 쓰던 건데 혹시 필요하냐면서 저에게 주고 갔어요. 이삿짐 줄인다고 이것저것 정리를 하길래 옆에서 기웃거려 본 보람이 있네요. 네? 그럼 언니가 사신 게 아니었어요? 남이 쓰던 지갑을 쓰고 계신 건가요? 남이 쓰던 거지만 그 애기 엄마가 워낙 깔끔한 사람이어서요. 그리고 인품도 좋은 사람이었죠. 왠지 이웃으로 지낸 짧은 추억을 간직하고 싶은 마음에 제가 이걸 쓰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비싼 브랜드인 줄은 인식을 전혀 못하고 있었네요. 그저 어딘가에 브랜드 이겠거니 싶은 게 다였거든요. 저기요. 그건 그냥 브랜드가 아니에요. 바로 명품이라고요. 그 가치를 모르시는 분께 명품 지갑이 간 게 엄청 안타깝네요. 아니, 이게 그렇게 안타까워할 정도의 일인가요? 그러면 저하고 지갑을 바꾸실래요? 저는 그래도 상관없어요. 동서가 그때 작은 손가방 같은 핸드백을 가져왔던 시라 내부가 슬쩍 보였는데 지갑이 빨간색이더라고요. 아주 빨간색은 아니고 살짝 다홍색인데 색깔이 칙칙하지 않고 괜찮아 보였습니다. 저는 지갑은 빨간색 정도로 써줘야 돈이 들어온다는 미신을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저희 제안에 솔깃한 표정을 지었던 동서는 갑자기 헛기침을 하더니 손을 내저었어요. 네? 참나. 아니에요. 됐어요. 제 지갑도 딱히 빠지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일부러 지갑은 비싼 걸로 안 사요. 은근히 험하게 닳는 게 바로 지갑이라서요. 그래서 저는 네 하고 말았었죠. 그러더니 해질 때가 되니까 시동생 몰래 저한테 다가와서 뭐라 했던 줄 아시나요? 혹시 지갑 바꾸겠냐고 그랬습니다. 저는 황당해서 고개를 저었죠. 이미 됐어요라고 거절했던 사람과 지갑을 바꾸고 싶진 않더라고요. 뭐예요? 설마 그냥 해본 말씀이셨어요? 바꿔줄 생각도 없으면서? 말씀을 너무 가볍게 하시네요. 아니에요. 정말로 바꿀 용의가 있어서 했던 말이었어요. 그럼 지금 얼른 바꿔요. 저는 이까짓 게 뭐 얼굴까지 붉힐 일인가 싶어서 그냥 바꾸어줬습니다. 얼른 바꾸는 그 찰나에도 동서는 말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자기 지갑에서 빼낸 카드 한 장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죠. 이 카드는 한정판이에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발급받았죠. 언니는 이거 보신 적 없으시죠? 한정판이라서 아무나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네, 처음 보네요. 그런데 한정판이면 금칠이라도 되어 있나요? 아니면 은칠? 카드가 무슨 금도끼, 은도끼인 줄 아세요? 그냥 한정판이니까 희소성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혹시 카드 유효기간이 10년이 되는 것도 아닐 텐데 참 별나게 한정판인 것들도 다 있네요. 제가 떠오른 감상대로 말을 했건만 동서가 입술을 꾹 다물고 삐진 모양새로 아무 말도 않더니 휙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시동생하고 무슨 일로 전화를 하고 있길래 제가 옆에서 그랬어요. 여자친구가 제 이야기는 혹시 안 했냐고, 제가 지갑 바꿔줬는데 잘 쓰고 있는지 뭐 그런 짧은 얘기요. 그랬더니 전화기 너머에 시동생이 놀랐습니다. 형수님이 바꿔주신 거였어요? 제 여자친구가 그러는데 형수님이 자기가 됐다고 했는데도 자꾸만 지갑을 바꿔달라고 그래서 마지못해 바꿔줬다고 했거든요. 그때부터 동서가 아주 웃기는 짬뽕임을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저는 제가 바꿔준 걸 고맙게나 쓰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기는커녕 잘못된 정보를 퍼뜨렸다니 너무 황당했죠. 그 통화에서 시동생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동서가 시동생한테 제가 무척 촌스러운 사람 같다는 말을 했다네요. 그러자 시동생은 동서한테 제 성격이 무척 좋고 자기는 저를 존경한다는 식으로 대답을 했고요. 왠지 시동생이 귀엽게 아부를 떠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아이고 고맙네요 하고는 말았지만 시동생의 말이 거짓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제 성격을 좋게 생각한다면 절대 동서 같은 사람하고 결혼을 하지 않았을 테니까 말이지요. 알고 보니까 두 사람은 이미 결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네요. 그러니까 동서는 호프집에서 저하고 시간을 보냈던 그날에 이미 저와 한 집안 식구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서 어느 정도 기선제압에 들어갔던 것 같았습니다. 시동생이 도대체 왜 그런 스타일의 여자와 결혼을 하는지 저는 의문이었는데 남편 말을 듣고 나니까 살짝 이해는 갔어요. 제 딴에는 저도 시동생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친형을 따라갈 수는 없었던 겁니다. 남편이 하는 말이 시동생은 동서처럼 약간 성격이 외향적이고 기도 세고 뭔가 자기를 이끌어주고 어디를 가도 기죽지 않는 이런 여자가 반대로 소심하고 조용한 여자보다는 좋을 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없는 면을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매력으로 느끼고 든든함도 느끼고 뭐 그런 거지. 카리스마를 가진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었던 것 같아. 만석의 마음을 내가 읽어보자면 그래. 카리스마 같은 소리 좋아하시네. 싸가지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감상은 속으로만 뱉었죠. 겉으로는 그런 내색 전혀 안 했어요. 시동생이 시댁에서 어떤 인물인데 나이 들어서도 시부모님의 영원한 막내, 영원한 아픈 손가락인데 제가 결혼에 대고 안 좋은 말을 얹겠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남편 또한 자기 동생을 아끼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답이었습니다. 앞으로 동서하고 싸우지 말고 잘 지내는 게 능사라는 생각도 마치고 있었죠. 그런데 동서는 결혼할 때도 무척 유난이었어요. 자기가 원하던 예식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가격을 적단선에서 맞추면서 동서가 부르짖는 그 취향에 맞는 예식장을 잡으려면 기간을 1년 가까이 기다려야 했어요. 저는 그런 돌아가는 상황을 자세히 모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시는 바람에 알게 됐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데 애미야, 네 생각은 어떠냐?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머님. 근데 1년은 너무 멀지 않아요? 예식장 솔직히 그거 뭐가 중요한가요? 지금 잡으려는 것도 제가 보기엔 괜찮던데요? 아니지. 사실 괜찮고 말고 따질 것도 없이 너무 무난한 곳이에요. 그래? 내 생각도 거의 그런데 애미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가닥이 좀 잡히는구나. 오냐, 고맙다. 시어머니께서 딱 그렇게만 말씀하셔서 저는 알아서 되겠지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시동생을 통해서 언뜻 듣기로는 동서가 자기는 미국에서 살다가 왔기 때문에 럭셔리한 걸 좋아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 사는 자기 친척들은 결혼식을 얼마나 멋지게 했는 줄 아냐면서 특히 3년 전에 자기 외사촌 오빠가 미국에서 결혼했을 때가 장난 아니었는데 그게 생각나서 허접한 결혼식은 하기 싫다는 주장이었지요. 그 결혼식 수준의 반만 되어도 좋겠다는 거라서 자기가 큰 욕심 부리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빚을 내서 하시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겠거니 싶었는데 어쨌든 다들 동서의 의견에 반대를 해서 결국 원래 예약을 잡으려던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결혼식 당일 시어머니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여기가 아주 볼수록 너무 괜찮네. 교통편도 좋고 음식 가짓수도 마음에 들고 깔끔해서 다들 표정들도 밝아. 내가 우리 애미 말대로 하길 잘했다 싶더라. 갑자기 저에게 공을 돌리신 시어머니. 그 의도 자체는 감사했지만 문제는 바로 동서의 앞이었다는 거겠죠. 그 말을 들은 동서가 눈이 돌아갔어요. 형님이 여기서 하자고 그러셨어요? 제 결혼식인데 형님이 왜 말을 얹으셨어요? 대체 왜요? 아니야, 동서. 나는 그냥 여기가 무난하다고 그런 말씀만 드렸을 뿐이야. 오해하면 곤란해. 딱 봐도 자기 수준으로 저를 끌어내리고 싶어서 여우짓 하셨네. 본인이 촌스럽고 감각 없고 전혀 럭셔리하지 못하면 그냥 본인만 그렇게 사시면 돼요. 왜 멀쩡한 사람까지 끌어내리려고 하세요?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진짜 신경질 나서 미치겠네. 와, 그때 제 말문이 진짜 턱 막혀버렸습니다. 저야말로 동서한테 대체 왜? 라고 따지고 싶었어요. 이 문제를 왜 저에게 그런 식으로 따지는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네요. 시댁뿐만 아니라 동선의 친정도 전부 다 동의를 해서 예식장을 잡은 건데 왜 화살이 저에게 돌아온단 말입니까? 하지만 저는 정신없는 결혼식장에서 새 신부한테 네가 알아서 최종 결정을 한 걸 왜 나한테 날리냐? 이렇게 따질 미친 배짱이 없었어요. 그건 결혼식을 족쳐버리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어색하게 웃으면서 아니라는 말만 했네요. 동서는 성질머리를 접지 않고 계속 구시렁거렸습니다. 어머님한테 바람 넣은 장본인이 여기에 있었다니 어쩐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짜증나. 덕분에 촌발 날리는 남들 수준의 결혼식을 올리게 됐네요. 아주 감사하네요. 이를 뿌드득 가는 걸 보고 제가 솔직히 조금은 쫄았어요. 저는 그런 거 속으로만 생각하고 상상할 줄이나 알지 겉으로 남한테 실제 행동으로 하는 건 너무 어려운 사람이었거든요. 저보다 동서가 만만치 않은 레벨을 가진 여자임을 이때 제대로 눈치챘죠. 그래서 조용히 돌아서서 조용히 예식 다 받고 아주 조용히 퇴장을 했습니다. 제가 남편한테 그랬어요. 동서하고 걸치레나 살짝 하면서 대면대면하게 지내고 싶다고요. 남편이 저한테 맘대로 해 라고 해서 저는 안심했고 앞으로 심적인 거리감을 두고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 뒤였어요. 제가 피식 웃는 일이 생겼는데요. 시동생 동서 부부가 신혼여행을 갔다 온 이후 이래저래 시간이 안 맞다 보니까 시댁에서 다 같이 모이는 건 몇 주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어서야 둘의 신혼여행 사진들을 모아서 구경하게 됐습니다. 컴퓨터 노트북에다가 USB 꽂아서 사진들을 봤죠. 아주머니께서 이런 건 분위기를 내야 한다고 하면서 웬 프로젝트 빔을 준비해 오셔서 시댁 시골집에다가 빔을 쏴서 봤습니다. 큼지막하게 사진들을 하나씩 보고 있는데 신혼여행 사진들 말고 다른 것도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건 바로 동서가 말했던 자기 미국 사촌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배경이 딱 봐도 미국 작은 교회였거든요. 영어로 적혀 있었고요. 저게 동서가 말했던 미국의 호화 결혼식? 저 결혼식의 반 정도만 해도 만족하겠다고 했던 동서가 말했던 그 결혼식? 옆에서 남편이 너무 놀라고 있었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표정에 장단을 맞추며 그런 소리를 내뱉어 버렸어요. 혼잣말이었지만 조용하니까 다 들렸겠죠. 시부모님께서는 황당하다는 기색으로 동서 쪽을 쳐다보셨고 시동생은 그저 어리둥절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피로연인지 뭔지 엄청 멋있게 영화처럼 했다고 하더만 저게 그건가 라며 중얼거리셨고 자동으로 사진들이 넘어가도록 넘김 기능이 되어 있었던지라 미국의 자칭 호화 결혼식 사진들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민망한 상황 속 동서가 발끈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말한 결혼식은 저게 아니라고요. 저건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에요. 한국에 있는 사촌 결혼식이었어요. 하객들 몇 명이 백인 흑인이었는데 갑자기 그런 거짓말을 한다는 게 더더욱 민망했습니다. 동서는 미국 친척들은 전부 갑부다라면서 얼굴이 달아오른 채 열변을 시작했고 만약에 친척들이 진짜 갑부였으면 예식장 잡을 때 예상 고려 따위 안 했을 것이므로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했죠. 시어머니께서 민망해 죽겠다는 표정으로 손으로 얼굴을 가리셨어요. 그때 아주버니께서 호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저기가 미국인지 한국인지 사진이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알게 뭐요. 그렇죠. 역시 말씀을 잘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나는 어렸을 적부터 땅바닥에 개미 눈알도 다 보던 사람인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영 눈이 침침해졌지. 잘 보이지도 않어. 아주버님의 말씀에 동서가 민망함을 모면했다고 여겼는지 무척 반색했어요. 환하게 웃으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이어지는 신혼여행지의 사진들을 보았고 자기가 장소 소개도 해주더군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길래 제가 망설이다가 집에 갈 때가 되어서 동서의 귀에 아무도 몰래 속삭여 주었습니다. 동서, 아까 아주버님이 하신 말씀... 그거 사진이 너무 커서 배경이 미국인 거 다 보인다는 뜻이었고 시력도 워낙 좋으셔서 잘 보인다는 뜻이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 아주버님의 발언을 형님이 멋대로 꼬아서 해석하고 이간질을 시도하시는 거예요? 형님, 인상은 참 순박해 보이시는데 이러실 줄 몰랐네요. 동서가 저를 오해하고 코웃음을 치길래 저는 아무 말 없이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러자 흠칫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틀 뒤 동서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생각해보니까 아주버님이 자기를 놀리신 거였는데 그 의미를 못 알아들었고 제 도움 덕분에 알아차릴 수 있었다면서 고맙다고 그러더군요. 그러면서 앞으로 동서지간끼리 잘 지내보자고 동서가 먼저 말을 해왔습니다. 거기다 대고 제가 거절할게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 그러자 대답을 해줬지요. 동서는 어땠는지 몰라도 저는 그런 대답을 해놨으면 기본 도리는 앞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맛있는 과일이라도 생기면 예의상이나마 동서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날씨가 궂은 때이면 비 피해 없게 조심하라는 안부도 남겼고요. 그런 나날을 쌓아가면서 저는 동서와 그런대로 잘 지내는 사이가 된 줄 알았습니다. 옆에서 저를 지켜본 남편도 대면다면하게 지낸다고 할 땐 언제고 사이 좋네 이렇게 말을 해주었고요. 제가 자기 동생의 아내하고 잘 지내는 것 같으니까 내심 좋아하는 남편의 기세 저는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동서하고 정기적으로 시댁을 방문하는 것도 하게 된 거였어요. 저는 원래도 가끔씩 혼자 시댁에 가서 시간도 보내고 시어머니하고 카페도 종종 가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이제 동서를 끼워 넣은 건데요.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걸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후회가 될 무렵에는 이미 돌이킬 수도 없었고요. 왜 후회를 하게 되었는가 하면 이런 계기 때문에 동서가 저에게 그놈의 이미지 소리를 들먹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형님, 가방에서 지금 뭘 꺼내시는 거예요? 비닐봉지? 설마 남은 빵을 거기다가 싸가시게요? 그렇게 하려고 해. 포크로도 안 닿았고 우리가 그냥 나이프로 잘라놓은 거잖아. 이렇게 버리고 가면 아깝지. 싸서 집에 가져갈까 하는데 혹시 동서가 더 먹고 싶은 거면 동서가 싸갈래? 네? 아니요, 됐어요. 저는 필요 없어요. 이렇게 근사한 신상 카페를 와서 비닐봉지를 꺼내시다니, 남은 걸 싸가시다니, 제 눈에는 너무 좀 뭐랄까 구차해 보여서요. 이게 왜 구차해? 여기 구석에 셀프 포장구역 있는 거 못 봤어? 비밀팩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고객들 보고 남은 빵은 알아서 싸가라고 안내가 되어 있잖아. 나는 마침 집에 비닐이 많으니까 미리 그냥 챙겨 다닌 거지. 원래 싸가라고 안내가 되어 있는데 이걸 보고 구차하다니? 아, 그래요? 여기가 원래 그런 방침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형님이 워낙 억척스러운 이미지가 있으시니까 저도 모르게 생각이 그쪽으로 튀었나 봐요. 죄송해요. 제가 살았던 미국에서는 뷔페에 비닐봉지 챙겨가서 음식을 싸가는 건 상상도 할 수가 없다 보니 어느 날 외출해서 동서가 그런 헛소리를 했을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해야만 했어요. 멀쩡히 커피 잘 마셔놓고 머리가 돌기라도 했는지 앞뒤가 안 맞는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왜 미국 뷔페 얘기? 너무 황당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동서에게 지적을 날리려던 찰나 화장실에 가셨던 시어머니께서 자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자마자 동서가 시어머니께 팔짱을 끼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형님은 되게 뭐든지 억척스럽게 잘 이겨낼 것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그쵸? 동생만 5 정도 딸려있는 집안의 장녀라서 돈을 벌기 위해 시골집을 떠나 상경한 이후로 이를 악물고 앞만 보고 달려오며 10원 한 장 허투루 안 쓰고 양말이며 속옷을 다 해질 때까지 입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예요. 너는 말을 참 요란스레한다. 여기 큰애미는 말을 시끄럽게 안 하니까 너보다야 차분하고 진중하기는 하지. 저는 워낙 도시 여자라서 그래요. 어디 도시 여자 얘기만 한가요? 미국 여자 얘기도 하죠. 이제 보니까 저하고 형님은 근본부터가 다르네요. 그래서 제가 자꾸 형님이 이질적으로 느껴지면서도 순수한 호기심이 생겼었나 봐요. 저에게는 날 때부터 없었던 촌스러움, 그 정겨운 촌티라는 것이 형님에게서 느껴져서 볼 때마다 구수하고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당최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큰애미가 사람 마음을 불편하지는 않게 해. 그거는 맞아. 저를 칭찬하는 듯 저의 장점을 말해주는 듯 하였지만 가만히 잘 짚어보면 그건 결국 저보고 촌스러운 여자라며 욕을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동서가 웃으면서 말을 하는 데다가 시어머니께서 계시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냉정하게 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동서가 뭔 놈의 헛소리를 하든 간에 그저 헛소리에만 그치면 상관이 없었는데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저같이 너무 잘 배워서 잘난 며느리만 있으면 어머님도 별로이셨을 거예요. 형님처럼 억척스럽고 촌스러운 이미지의 며느리가 있으니까 어머님이 이래저래 마음이 편하신 거죠. 그런가? 듣고 보니 네가 하는 소리가 맞네. 둘이 다르기는 해. 동서가 자꾸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시어머니께서도 어느새 당신의 안에서 제 이미지를 억척스럽고 촌스러운 것으로 보시게 되었더라고요. 동서가 워낙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확 비교가 되어서 더욱 그렇게 여겨지셨겠죠. 처음에는 그러거나 말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은근히 부하가 치밀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어느 날 서울에 사시는 먼 친척으로부터 화장품 선물 세트를 받으셨는데요. 식구들끼리 다 같이 모였을 때
세트 중에서 향기나는 로션을 꺼내시면서 저의 며느리 2명을 부르신 거예요. 이런 건 젊은 사람들한테서나 요새 유행하는 것이지 나이 든 시골 사람이 쓰기에는 민망하다고 하시면서 저희에게 주려고 하셨습니다. 동서는 그게 백화점 브랜드인 것을 알아보고는 무척 좋아했어요. 냉큼 받아들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크게 안 따지는 사람이니까 그저 마음 감사하다며 받아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근데 큰애미 너는 요새 유행한다나 뭐라나 하는 이런 건 별로 필요가 없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마침 로션을 새로 산 지 얼마 안 된 때였어요. 1개를 사면 비싼데 2개를 사면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새 것이 2개나 있던 때라서 저도 모르게 엄청 필요하지는 않아요 라는 식으로 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웃으시며 제 몫의 로션을 동서에게 건네셨습니다. 이런 거 잘 쓸 줄이나 아는 애가 써야 맞는 거겠지. 그래, 네가 둘 다 쓰렴. 그게 낫겠다. 네, 어머님 감사히 잘 쓸게요. 저는 유행도 엄청 따지고 화장품 브랜드가 뭐뭐 있는지 그런 거를 다 꿰고 다니거든요. 아무거나 저렴하고 용량이 크면 따지지 않고 막 쓸 것 같은 이미지의 형님하고는 제가 딴판이죠. 아, 형님은 왠지 억척스럽게 다 써가는 로션통 거꾸로 세워놓고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쓰실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너무 웃긴다. 치약도 막 가위로 잘라서 속을 파서 쓰시는 건 아니겠죠? 그런 게 너무 어울려요. 억척이 형님. 자기 멋대로 저를 억척이라고 하더니만 그날 헤어지면서도 저에게 억척이 형님 잘 가세요 라고 이러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어이가 없어요. 그건 완전 싸우자는 신호 아닌가요? 하지만 저는 그때 재미있다면서 깔깔 웃는 동서가 정말로 무척 재미있어 보여서 에휴 이 철없는 거사 내가 참자 이러고 말았던 것입니다. 동조하지 않는 게 동서의 빈약한 지적 수준을 따라가지 않는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가만히 있던 저를 가만히로 보더라고요. 그리고 선동이란 참 무서웠고 군중심리라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동서가 하도 자꾸만 저를 억척이, 촌티 이런 걸로 부르니까 온 식구들이 운영 중에 저를 그렇게 인식했어요. 단체로 모처럼 가족 나들이를 갔을 때 관광지 식당가 앞을 지날 때에도 어느 집에서 구수한 청국장 냄새가 진하게 풍겨오니까 동서가 큰 목소리로 나는 미국 입맛이라 전혀 못 먹는 음식이지만 딱 봐도 우리 형님은 잘 드실 것 같은 냄새가 난다. 그쵸? 형님이 국물 한 방울 안 남기고 잘 드실 것 같은 냄새가 나죠? 이렇게 외쳤거든요. 그런데 시부모님께서 너털 웃음을 터뜨리셨어요. 같이 나들이를 온 시아버지의 사촌 형제분들도 웃으셨고요. 눈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 와중에 시동생은 수줍게 웃으면서 이런 말이나 했습니다. 형수님이 요리를 잘하시잖아. 청국장 같은 것도 잘 끓이셔. 내가 예전에 형수님이 끓여주신 청국장을 먹어봐서 알아. 비록 청국장이 너무 진해서 많이 먹지는 못했지만 솜씨는 정말 좋으셨지. 형수님은 못하시는 게 없어. 어머 청국장이 너무 진했다고? 여보, 역시 우리 형님은 억척스럽고 촌스럽고 이런 것에 그치지 않고 구수하기까지 한 분이 많나 봐. 요리 솜씨가 좋으신 것도 억척스러운 이미지하고 너무 잘 어울려. 그 말에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바보 같은 생각으로 그저 웃고 말았던 제가 진짜 백의 바보였습니다. 기분이 나빠서 속은 울렁거리는데 다들 웃고 있으니까 그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는 않아서 함께 웃고 말았던 제 자신 너무 답답한 모습이었네요. 남편은 왠지 제 눈치를 살피고 있었는데 자기도 동서가 마음에 들지는 않는지 시동생의 마음에 걸려서 뭐라고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시동생은 저에게 절대 악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니까요. 순수하게 웃는 얼굴에 대고 뭐라 하기도 참 애매했습니다. 집안에 귀한 막내 시동생이 있기 때문에 제가 동서의 어떤 만행도 어찌되었든 참았던 거예요.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기분이 나쁘기는 했고 무엇보다 동서가 오기 전에는 제가 시어머니하고 무난하게 잘 지내는 고부관계였는데 중간에 동서가 이상한 모양새로 끼어든 것 같아서 괜히 섭섭하기도 했어요. 분명히 동서는 내가 어머님하고 셋이 여자끼리 어울려 다니자고 그랬을 때 나이 든 사람이랑 놀러 가봤자 효도 외출이나 더 되겠냐고 하면서 시큰둥하게 투덜거렸었는데 그걸 어르고 달래서 같이 데리고 다니기 시작한 건 나였는데 이제 보니까 괜히 그렇게 했어.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격이잖아. 가만히 생각을 정리해보니까 초장부터 동서는 막무가내식으로 거침없이 싸가지 없이 자기 위치를 딱 잡고 행동했던 게 아주 유해했던 듯 싶더라고요. 저는 그 기세에 눌려서 한 발 뒤로 물러난 채 서열을 양보한 셈이었고요.
여러모로 후회가 밀려들었고 저는 초심을 되찾기로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품었던 생각, 동서와 대면대면하게 멀리 지내자는 것이었죠. 괜히 휩쓸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동서에게 따로 연락을 안 하기 시작했고 시어머니께는 개별적으로만 연락을 드렸어요.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텔레비전 저녁 방송에서 나온 장소를 가고 싶다 하시면서 젊은 애들이 사진을 많이 찍으러 가는 곳이라고 덧붙이시길래 동서하고 가시라 그랬습니다. 동서는 그런 걸 잘 알고 좋아하니까 안성맞춤이라고 했죠. 그랬더니 사흘 후였나 아니면 나흘 후였나 동서에게 연락이 왔어요. 형님, 왜 요새 연락도 안 주시고 제가 연락드려도 거의 무시를 하세요? 문자에 답장을 안 하시더라고요. 결국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화를 다 드리게 되었네요. 그래, 동서 귀한 전화를 다 주었구나. 너무 황송해. 그런데 무슨 일이야? 형님 뭐예요? 설마 지금 비꼬시는 건가요? 아니시죠? 저는 형님이 안 계시니까 외롭고 쓸쓸한 마음에 전화를 드린 건데 이런 저에게 그런 냉랭한 태도 너무 아니라고 봅니다. 마음 곱게 쓰시면 좋겠어요. 이제 왠지 동서의 화법을 잘 알 것도 같아졌어요. 결코 이해가 되었단 말은 아니고요. 그냥 이 뜬구름 잡는 헛소리 자체가 동서의 화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의미였죠. 괜히 제 속을 뒤집어 놓으려고 아무 소리나 짓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 대답도 안 했어요. 자기 혼잣말을 계속하거나 말거나 그냥 두었더니 동서가 민망한지 헛기침을 하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마음 넓은 제가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아무튼 형님, 왜 저에게 어머님을 맡기셨어요? 저보고 어머님 모시라고 그러셨다면서요? 어머니께 다 들었어요. 저만 개고생했잖아요. 저한테 이렇게 윗사람 유세 떠셔도 되는 건가요? 동서, 나보고 촌티라면서. 나는 그렇게 새로 생긴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 많은 장소는 못 가. 동서나 잘 알고 가는 거지. 그래서 못 간 거니까 그렇게 알고 앞으로도 세련되고 잘난 동서가 마음도 넓으니까 어머님 잘 모시고 다녔으면 좋겠어. 비꼬는 게 맞았네요. 저를 비꼬는 거였네요. 그렇게 제가 질투가 나셨어요? 저한테 자격지심 가지실 시간에 고부지간 동서지간 더 좋게 만들어 볼 생각은 안 되시던가요? 내가 왜 동서한테 자격지심을 가져? 동서 말 맞다나 갑부 친척들이라도 있는 게 사실이라면 모를까. 아니잖아. 그런 거 없던데.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줄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차 싶었어요. 너무했나 싶은 거였죠. 동서는 아무 말도 않고 화가 난 숨소리를 씩씩 뱉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동서한테 미안하다고 문자도 보내놨죠. 전화를 안 받길래 그렇게 안 거였네요. 하지만 동서는 답장을 주지 않았고 저는 시댁에서 다 모일 때 맞춰서 동서를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말 아침 일찍 시댁에 도착을 했는데 시부모님께서 마늘을 정리하고 계셨어요. 이웃에서 마늘을 잔뜩 주고 갔는데 싹 다듬고 까서 다진 다음에 냉동실에 얼릴 계획이시더라고요. 세상에 점심때 다 같이 나가서 밥을 먹기로 했건만 이걸 두 분이서 언제 다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도와드렸죠. 시어머니께서는 믹서 돌리시고 시아버지께서는 껍질 정리며 그런 것들을 주로 하시고 어쩌다 보니 제가 가장 힘든 껍질 까는 걸 맡았습니다. 두 분보다 제가 빠르고 잘하니까 이게 낫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눈이 매운 걸 잘 모르거든요. 한참을 몰두해서 하다 보니까 시동생과 동서가 왔어요. 그런데 오자마자 동서가 의기양양하게 시부모님을 호출하더라고요. 저는 마무리가 급해서 그대로 우선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동서의 부름에 나갔다 돌아오신 시부모님께서 상기된 얼굴로 웃고 계셨습니다. 무슨 일인가 봤더니 동서가 새로 차를 뽑아서 시동생과 그걸 타고 왔다고 했어요. 벤츠라고 하더군요. 원래 두 사람은 시동생의 그랜저를 타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벤츠를 새로 뽑다니 놀라웠습니다. 멀리 밭에 나가 있던 아주버님과 그쪽에서 일손을 보태러 갔던 남편도 집으로 오면서 벤츠를 본 모양이었어요. 놀란 얼굴로 수근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왔죠. 형님도 나가서 구경 좀 하세요. 마늘 잔뜩 묻은 손으로 차를 만지지는 마시고요. 세상에, 혼자 이걸 다 까진 거예요? 눈이 맵지도 않으셨어요? 하여간 우리 억척이 형님은 대단하시네요. 동서, 웬 벤츠를 뽑았어? 아직은 한창 둘이서 함께 돈 모으는 재미에 빠져있을 신혼인데 혹시 친정 가족들이 타던 차야? 네? 장난하세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생각하시는 것도 어쩜 그렇게 촌스러우실까. 당연히 제가 뽑은 신차이고요. 제 친정 부모님께서 지원해 주셨어요.
집안이 꽤 사는 편이라서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형님은 이런 거 상상도 못 하시겠지만요. 가뜩이나 가만히 앉아서 마늘을 까고 났더니 어지러워 죽겠는데 그런 말까지 들으니까 머리가 핑 돌더라고요. 나가서 벤츠를 봤어요. 까만 게 빛이 나더군요. 딱히 뭐라고 할 말이 없어서 멋지다 하고서는 집으로 들어갔고 얼른 뒷정리를 한 뒤 손부터 빡빡 씻었습니다. 마늘 진액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시댁과 멀지 않은 곳에 새로 생긴 매운탕 집으로 가는 것이라서 저는 별 생각 없이 마늘 작업하느라고 갈아입은 옷차림새로 나섰어요. 진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러한 거였죠. 동서한테 다가가서 일전에 통화할 때 제가 좀 말이 심했다고 그 얘기를 할 참이었습니다. 동서, 그때는 내가 어름스럽지 못했어. 말을 뱉고 나니까 후회가 되더라고. 내가 미안했어. 아, 됐어요. 어차피 형님은 저를 처음부터 질투하셔서 제 결혼식장도 망쳐놓으셨고 아주버님이 저를 비웃으신 것도 일부러 굳이 저한테 알려주셨고 항상 저에게 자격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아닌 척 좀 제발 하지 마세요. 형님이 억척스럽고 촌스러운 이미지인 걸 어떻게 아나요? 제가 세련된 도시적인 여자인 걸 어떻게 하겠냐고요. 형님과 저 사이에는 좁혀지지 않는 간극이 있어요. 그걸 좀 깨달으셨으면 해서 벤츠를 이번에 뽑은 거예요. 제가 벤츠라면 형님은 마티즈예요. 아까부터 돌 것 같던 머리였는데 이제는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뭘 들은 건가 싶었어요. 온 식구들이 식당으로 출발을 하려던 참이었고 다들 집 밖으로 함께 나와 있었고 차를 어떻게 나눠서 타고 가느냐 그 기로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동서의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듣고 멍해져 있었고요. 그런 저를 돌아보면서 동서가 웃으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억척이 형님은 지금 마늘 냄새까지 진동하니까 당연히 제 차에 안 타실 거죠? 벤츠에 촌스러운 마늘 냄새 풍기면 안 되잖아요. 냄새도 뺄 겸 가급적 형님은 걸어오시는 게 어떠세요? 메뉴는 미리 시켜놓고 있을게요. 다른 식구들은 다 차를 타고 가는데 혼자서 터덜터덜 걸어가는 거 그거 형님 이미지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저도 모르게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그리고 시댁 현관문 근처에 시아버지께서 작업하고 그대로 두신 망치가 보였죠. 저는 그걸 집어들었고 망설임 없이 벤츠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말릴 새가 없었죠. 저는 그대로 벤츠의 사이드미러 한쪽을 망치로 내려 찍었어요. 쾅 하는 소리가 세게 울리자 제 심장이 후련해졌습니다. 저는 멈출 수 없어서 미친 듯이 망치질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운전석 창문에도 망치를 휘둘렸죠. 엄청난 소음과 함께 동서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벤츠에 망치질을 해댔고 양쪽에서 저를 잡고 말린 남편과 시동생에게 붙잡혀 간신히 그만둘 수 있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너무 놀라신 나머지 뒷목 잡으시기 일보 직전이었고 동서는 울부짖었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당장 물어내! 내 벤츠 물어내! 내가 왜 물어내? 이거 물어낼까? 나는 먹고 죽을래도 없으니까 알아서 해. 경찰에 신고를 하든 어쩌든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근데 이거 하나는 기억해라. 너 한 번만 더 나한테 헛소리하면 이 망치가 그때는 네 차가 아니라 네 대가리를 향하는 수가 있어. 제가 생각해도 참 무서운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미친 짓을 벌여놓고서는 눈을 크게 뜬 채로 씩 웃으면서 말을 했으니까요. 그러자 동서가 다리에 힘이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았고 남편과 시동생은 이 엄청난 사태에 어떤 반응을 해야 하는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주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까불이니까 당연히 까불겠지. 그러니까 억척이가 까분 값을 반만 받아낸 거겠지. 억척스러워서 인신 한번 줬네. 그러자 동서가 입술을 깨무는 게 보였습니다. 이제 동서도 아주버님의 화법을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까불이는 동서 자신이었죠. 그간 동서가 까분 것에 비하면 벤츠를 망치로 부순 것 정도는 반 정도의 대가밖에 안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제 옆에 있던 시동생이 갑자기 저를 향해 머리를 숙여서 인사했어요. 형수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 와이프가 형수님께 건방지게 굴고 있다는 것, 저는 그걸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형수님을 워낙 존경하고 좋아하니까 제 와이프도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자 많이 놀라신 심장 부근을 손으로 쓸어내리시며 시어머니께서도 말씀을 보태셨어요. 동서 쪽을 힐끗 보시고는 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작은 애미가 미국 생활도 나는 5년 정도는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1년 5개월을 살다가 온 거였고 미국의 친척들도 형편이 좋지 못해서 왠지 측은하게 느껴졌어. 작은 애미의 그런 사정을 사돈으로부터 몰래 전해 듣고 알고 나니까 좋게 대해주고 싶어서
내가 그간 큰애미 네 편을 옳게 못 들어줬구나. 내가 시어머니로서 미안하다. 알고 보니까 벤츠도 새로 뽑은 게 아니고 중고로 구매한 것이었더라고요. 그걸 듣고 나니까 왠지 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분하다는 얼굴로 눈물을 뚝뚝 흘리는 동서를 보니 고개가 절레절레 지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많고 집에 가기 위해 차로 향했고요. 그러자 남편이 얼른 달려와서 저에게 조수석을 열어주었고 자기가 운전해서 집까지 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남편이 자기가 무심했다며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시동생 눈치를 보느라고 동서가 저에게 건방을 떠는 걸 모른 척할 때가 많았다며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벤츠를 망치로 부순 건 자기 선에서 알아서 할 테니까 저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죠. 솔직히 제 성격상 일을 저질러 놓고 보니까 와 큰일 났다 싶었는데 남편이 그렇게 나와주니까 내심 반가웠어요. 벤츠는 남편과 시동생이 알아서 처분했고요. 기껏 데려온 중고차가 그렇게 돼버린 것에 대해 동서는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께서 동서의 친정에 연락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다네요. 그러자 동서는 자기 친정으로부터 호되게 한 소리 들은 모양이었어요. 한동안 기가 죽어서 두문 분출하였고 얼굴 볼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한참 지나서 슬그머니 저에게 연락을 해오더군요. 저는 모르는 척 연락을 받아주었어요. 그러다 보니 적당히 대면대면하게 지내는 동서지간이 되었네요. 원래 의도했던 것이 이거였는데 너무 많은 길을 돌아왔지만 결국 이렇게 되었으니 잘 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동서가 까불었던 일이나 제가 이성을 잃고 벤츠에 망치질을 했던 일은 시댁에서 그저 웃고 넘기는 옛날 사건이 되어버렸답니다.